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기가 막혀서 헛웃음부터 나옵니다. 아니, 세상만치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지만 뻔뻔한 사람 대회를 개최한다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가 1등을 먹고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드네요. 제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아나무인 유아독존 얼굴 철판 개 뻔뻔함의 극치인 인간을 본 적이 있나 싶어요. 하나를 도와주면 열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네, 바로 저희 시어머니일 겁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문이 턱 막힌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넘치고 넘쳐서 뭐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기분 아시나요? 정말 우리 시어머님 자기 돈은 꽁꽁 감추고 남이 다 사주고 해주고 하길 바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떡볶이라도 사 먹게 되고 뭐 호떡 같은 거 사 먹잖아요. 본인이 시어머니이고 제가 며느리이면 같이 장 보러 다닌 며느리 기특해서라도 그런 건 그냥 하나 사주지 않나요? 예, 떡볶이 3,000원에 순대 4,000원, 핫바 2개 먹었으니까 딱 10,000원이다. 5,000원 다오. 현금 없는 거 아니지? 없으면 계좌이체해서 보내. 무조건 더치페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10만 원짜리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10,000원이잖아요. 며느리한테 그 10,000원 아니지 반반 먹었으니까 5,000원 쓰기가 아까워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내겠다고 하면 당연한 줄 알고요. 자기가 먼저 지갑 열어서 사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이 없었죠. 어머님, 그냥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분식 10,000원어치 먹은 건데 이걸 뭘 계좌이체까지 하면서 반반 나누고 그래요.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아이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아줌마 여기 순대 2인분만 포장해 주시고요. 튀김도 좀 담아주세요. 떡볶이도 포장해 가도 되지? 아 떡이 좀 불어서 맛이 없으려나? 저녁으로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말이야. 아이 아줌마 간이랑 내장 좀 팍팍 넣어줘봐. 우리가 여기서 사 먹은 게 얼마친데. 제가 사겠다고 말을 안 하면 더치페이 하자고 하고 제가 사겠다고 하면 저녁에 먹을 것까지 싸달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요.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만 해도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해주고 싶었던 게 금팔찌야. 이건 무려 5돈짜리라서 값도 값이지만 무게도 장난 아니다. 차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운 거니까 비상금으로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대대손손 우리 가족 며느리들에게만 물려주는 반지인데 무려 이게 다이아 반지다. 요요 알 큰 거 보이지? 이거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도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도록 해. 어머니, 이 다이아 알이 정말 큰 반지네요. 빛도 영롱하게 나는 게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며느리 보게 되면 꼭 물려줄게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반지라 하니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반지가 나중에 이상하게 빛을 잃어가고 겉표면에 잔 흠집이 나길래 이상해서 보석상에 찾아가니 유리알로 된 가짜 다이라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요. 제가 글쎄 그걸 꿈에도 모르고 옷장 제일 구석에다가 가보인 것 마냥 간직을 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뭐. 우리 시어머니가 그 반지로 얼마나 생색을 냈었는데 그게 가짜였다니. 다행히 팔찌는 진짜 금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 시어머니의 이중성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죠. 결혼을 하고 한 3개월쯤 지나서부터였나? 우리 시어머니가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저희 시댁이 글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거든요. 그런 명절이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아버지의 제사였었는데 또 우리 불쌍한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죠. 한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을 하시던 도중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셨어요. 저희 시댁층이 중간층에서도 살짝 못 미치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남들 사는 것과 비슷하게 집 대출금 좀 남아있고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온 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빠듯하게 먹고 사는 정도로 살고 계셨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현장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막일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막일 일은 맞긴 했죠. 뭐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어서 잔뼈가 워낙 굵으신 분이라 현장 감독 같은 일을 하셨었어요. 한때 재건축 붐이 일었을 때는 떼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게 재건축이 한번 이뤄지고 나면 또 몇십 년 동안 건물을 새로 올리지는 않잖아요. 점점 건축물이 올라가는 곳들이 적어지니까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현장 일을 하면서도 늘 돈벌이 걱정을 하셨었죠. 이게 조별로 인원을 짜서 움직인다고 하던데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인원을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돈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일거리가 줄어든 이후부터는 본인도 현장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오랜 시간 일을 했었으니까 베테랑이다 싶으셨는지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일을 혼자서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 뭐가 걸리고 뭐가 걸려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셨어요. 이게 공사장에서는 워낙 받기 힘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바람에 시댁의 형편이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며 돈을 벌어오던 시아버지가 더 이상 없지. 산재 처리는 받지 못했으니까 목돈이 들어오지 못했지. 집 대출금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완전히 온 가족이 멘털 붕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공사장 일을 하면서 잔잔바리로 다치는 일이 많으니까 혹시 몰라서 넣어두었던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일단 먹고 살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 시기를 내가 버젓이 딛고 일어섰다는 게 아주 뿌듯하지. 대출금 갚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보험금은 먹고 사느라 써서 점점 바닥을 드러내지. 정말 딱 남편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 뭐냐. 그때 시기쯤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는데 사실 연애를 할 당시만 해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지라 그래도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댁에 용돈 간간히 들이면서 대출받아 구한 내 집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견디면서 말이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속이 텅 빈 강정이더라고요. 물론 뭐 시댁이 잘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매번 도와드려야 하는 사정인지는 몰랐죠. 저랑 남편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맞벌이 부부로 월급 모아다가 아껴 살다가 제 월급이 쏙 사라지니까 당연히 저희 집 사정도 힘들게 된 거죠. 남편 외벌이로 살면서 대출금 갚아, 공과금 써, 식비에, 교통비에, 통신비에, 보험료에 아이고 아주 나열하자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희도 시어머니를 도와주기는 힘든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엄청나게 뻔뻔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제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비용이라는 게 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그렇다고 제사를 건너뛰어 넘는 건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다. 나도 이제 며느리 보고 했으니까 슬슬 며느리에게 일임하고 옆에서 조언이나 몇 마디 해주면서 인수인계인지 뭔지 그런 거 할 시기 아니겠니?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제사 비용 일체를 부담해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비싼 비용을 다 대겠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제사를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소리를 하세요. 그럴 거면 최소한으로 제사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버려요. 솔직히 제사상 지낸다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 같아. 조상님들한테 잘 보여야 앞길이 탄탄대로인 건 몰라서 하는 말이니? 조상님을 무시하는 건 우리 집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연히 제사는 집안 전통이고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인 거야.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진정으로 조상님들께서 복 전달해준 집들은 말이야. 명절 때 제사 안 지내요. 다들 해외여행 가고 돈 펑펑 쓰면서 살지.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집들이나 제사 지내면서 조상님 타령하는 거라니까. 도대체 왜 그걸 몰라? 제사 없애요. 우리는 못 가지고 간다니까. 정 제사 지내고 싶으면 간략하게 해서 우리 가족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이나 갖고 그래요. 이놈이 조상신들님께서 아주 놀라실 말을 하고 앉아있네. 너는 말이야, 네 아버지를 위한 제사를 간략하게 하자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냐?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자식이라는 게 제사를 간략하게 하자는 말이나 하고 있고 빚을 내서라도 제사를 지낼 마음을 먹어야지. 며느리 네가 소고기도 잔뜩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해라.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제사 음식이 얼마나 손도 많이 가고 재료값도 비싸고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죠. 본인은 집만 빌려줄 테니까 저희 보고 준비 다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아무튼 뭐 제사 이야기를 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해서 박박 우기는 통에 저랑 남편도 제사 준비하고 있다는 신용은 또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사왔는데 아니 소고기를 준비하라는 목록을 보니까 등심에 안심에 갈비살에 엄청 사오라고 시키셨더라고요. 그 많은 소고기들로 무슨 반찬을 하려고 그러시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사상에는 그 많은 고기들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 안심에 등심에 갈비살에 뭐 고기라는 고기 부위는 다 준비해 오라고 하시더니만 고기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네요. 산적에도 햄만 꽂혀 있고 그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고기? 그거는 내가 나중에 구워 먹으려고 사오라고 시킨 거다. 아주 조금씩만 사왔던데 그걸 누구 코에 붙이니? 그리고 갈비찜 같은 거 제사상에 올려봐야 네 시아버지 그런 거 안 좋아했었어서 먹으러도 않을 거다. 내가 나중에 먹는 게 더 낫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황당한지 헛웃음을 치는데 제사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나중에 제사 없애자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우리 시어머니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나 저 염치 없음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너무나도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본인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모르고 살까 싶어서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잖아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니까 어쨌든 뭐 집에서 퇴교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임신 5개월 차가 되었을 때까지도 아기 집이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남편이 호들갑을 떨면서 직장 그만두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거든요.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편하게 임신 기간에 태교에 집중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죠. 아니 이 시어머니 제가 유산 위험이 있는 산모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허구한 날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장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가자. 임신했으니까 적당히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는 거 그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 사실 시장 몇 바퀴 도는 게 운동이니 산책이지 경보.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더니만 글쎄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갔던 거였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과일 가게에 가서는 제 배를 일부러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네. 5,000원어치만 담아줘요. 아유 아줌마 임산부가 먹고 싶던데 양이 이게 뭐야. 하나만 더 줘. 탐스러운 걸로다가. 그건 모양이 좀 상했잖아. 우리 며느리가 자식 낳는데 하자 있으면 아줌마 탓이야 아주. 나물 반찬 사러 가서는 콩나물 무침이란 무생채 샀으니까 우리 임신한 며느리 먹이게 콩잎 반찬 공짜로 달라고 하질 않아.
아우, 시장에 갈 때마다 저를 앞세워서 우리 임신한 며느리가 이거 먹고 싶대, 저거 먹고 싶대 하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다 챙기는 겁니다. 제가 진짜 배를 하도 내밀어서 허리가 다 아프더라니까요. 아니, 그럴 거면 본인이 임신한 척 가짜 임산부 모형 배하고 다니면서 임신했다고 물건값 좀 깎아달라고 하지. 왜 저를 이용해 먹는지 정말 짜증났어요. 쪽팔린 건 둘째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정작 저는 콩잎이 빡빡하고 억세서 먹지도 않는 반찬인데 제 핑계 대고 뭐 하나 공짜로 얻어가려고 하는 꼴이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 시장 상인들이 임신한 게 애국하는 거라며 챙겨줬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더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공짜 반찬 챙겨서 가더니만 이제는 못 줘요. 돈 주고 사 먹어요.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임신한 게 아무리 대순하지만 우리도 돈 받고 파는 물건들인데 매번 그렇게 공짜로 달라고 염치 없이 굴면 어떡해? 아니, 지난번에는 쳐놓고 왜 이리 야박하게 굴고 그래? 우리 뱃속에 손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래. 임신한 며느리 먹이는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서야 되겠어? 이게 다 이웃한테 잘하는 거지? 장사하려면 이런 거 눈치 빠르게 굴어야지. 본인이 염치 없으면 모르고 공짜로 달라고 시작을 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무슨 난리란 난리는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 상인이랑도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아, 손님,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고요. 보니까 우리 가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가서도 그러고 있더구먼. 공짜로 그만 얻어먹고 돈 주고 가져가세요. 거지 새끼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손님, 그냥 우리 가게에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아예 안 팔아 안 팔아. 당신 아니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왜 이래? 뭐가 어쩌고 어째? 거지 새끼?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거지 새끼라는 천박한 말을 쓰고 그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가 듣겠네. 그리고 내가 사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사람 알아야. 아이고, 시장 사람들 정 있다는 소리 다 개뻥 거짓말이네. 임신한 사람 서운하게 하면 안 되는 건 몰라서 그래요? 거지 새끼라니. 우리 손주 어디 하자라도 있으면 네 탓이다. 결국에는 제가 보다 못해서 쪽팔리고 주변 시선 모이고 하니까 제 지갑에서 돈 꺼내서 줬더니만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장을 보더라고요. 혹시 공짜로 달라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제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나 싶고 그 다음부터는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사내놓으라고 하대요. 어머님 드실 반찬 사는 거고 어머님 필요한 상필품 사는 건데 이걸 왜 다 저한테 사라고 하세요? 저희도 돈 없어서 빠듯하게 출산 준비하고 있는 거 다 하시면서. 네가 자초한 일 아니니? 이런 거 전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건데 네가 돈을 줬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주지 않겠니? 너의 잘못이니까 네가 사야 하는 게 맞지?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죄다 공짜로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허튼 돈을 쓰게 만들고 있어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반찬값 명목이라고 장 보러 갈 때마다 저한테 3만 원씩 삥을 뜯더라고요. 누가 보면 깡패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단 반찬값 3만 원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는 게 훨씬 나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대박인 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한창 애를 키우고 있는데 한 4개월쯤 지나서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이가 막 100일을 넘긴 상태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장에 데리고 갔다가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큰일이니까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고 했죠. 어머님, 제 동생이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결혼식 당일에 몇 시간만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좀 걱정이 되어서요. 오시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한 번쯤은 만져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갓 100일 지난 아이잖아요. 예, 사돈총각 결혼식인데 당연히 나도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먼 친척보다야 내가 훨씬 가까운 사이 아니니? 내가 가야지. 엄마가 그 자리에 왜 와?
차라리 그냥 죽이고만 해. 엄마가 오면 와이프도 불편할 것 같은데 오지 말고 봉투만 주시면 우리가 엄마 이름으로 낼게. 축의금을 낼 거면 더더욱 따라가야지. 내가 결혼식 뷔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먹을 것도 다양하고 내가 가서 돈 아깝지 않게 먹어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저랑 남편은 당당하게 결혼식에 가겠다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굳이 가야겠다고 말을 하니까 또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너무 뼈아픈 실수였죠. 결혼식 당일에 너무나도 놀라운 꼴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아무래도 남동생 결혼식 하는 거에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 식순서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갔단 말이죠. 근데 글쎄 우리 시어머니 엄청 곱게 한복 입고 온 거 아니겠어요? 저 멀리서 저희 부부를 보고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저랑 남편 둘 다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그게 왜 문제냐고요? 진짜 누가 봐도 혼주 한복 같은 거 입고 왔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제가 남편이랑 결혼식 할 때 입은 한복 같은 걸 입고 오신 겁니다. 누가 보면 양가 어르신이 4명이 아니라 5명처럼 보이게 말이에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저랑 남편이랑 정말 아무 소리도 못했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니까요. 결혼식에 시어머니가 둘이 있다면서 제가 진짜 남동생 보기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나마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 돈 봉투는 들고 왔다고 하면서 일부러 우리 보는 앞에서 추기를 하길래 그래 돈이라도 많이 내라고 생각을 했죠. 이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랑 남편을 불렀어요. 예, 가자. 여기서 식순서 기다려봐야 뭘 하겠니. 원래 제일 뷔페 음식 싱싱할 때가 식 시작할 때야. 지금 바로 밥을 먹으러 가야 재료 떨어지는 것들도 없고 음식도 따뜻해서 맛있을 시간이다. 내가 결혼식 뷔페 한두 번 다녀봤겠니? 얼른 일어나. 어머님, 아니 제 동생 결혼식이고요. 저희 지금 혼주석 뒤에 바로 앉아있는데 밥 먹으러 가긴 어딜 가요. 저희 식 끝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요. 지금은 움직이면 너무 티나죠. 차라리 식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지. 저희는 식 끝나고 가족들이랑 같이 움직일게요. 에이구, 결혼식 사진 그거 보면 얼마나 본다고 그러냐. 밥 먹다가 와서 찍으면 되지. 이따가 가면 사람들 많아서 음식도 다 빠지고 없어. 빨리 나와.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도 냈는데 뽕을 뽑아도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들 정신없어서 너네 없어지는 것도 모를 거다. 그렇게 박박 우겨대는데 진짜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안 간다고 하니까 혼자 밥 먹기 싫다고 우리 남편 데려가는 거 있죠? 남편은 혹시나 소란스러워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결국 따라 나간 남편도 한심스러웠어요. 결국 식 끝나고 사진 찍는데 남편이 밥 먹다 말고 후다닥 달려와서 찍어서 제가 진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동생 결혼식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제가 진짜 저희 가족들 얼굴을 못 보겠더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결혼식 당일에 그 꼴을 보면서도 말은 못하고 속만 상하셨겠죠.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시어머니인데 어찌 뭐라 하겠어요? 제가 시집살이라도 당할까 혹시라도 이 일을 걸고 넘어졌다가 제가 한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불편해도 참으셨죠.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잘 알겠으니까 더 할 말이 없고 면목 없고 죄송스럽더라고요. 못난 딸처럼 느껴지고 정말 어쩌다가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수모를 겪어야 하나 눈물이 다 날 것 같은 지경이었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시어머니 밥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데 아니 결혼식에서 결혼 축하한다고 악기를 축복하는 말도 아니고 밥 잘 먹었다가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나 참 우리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동생 결혼식이 그렇게 끝이 나고 동생도 분가를 해서 살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집이 꽤 평수가 큰 집이었는데 제가 나가고 동생도 나가게 되니까 집이 휑하다면서
친정 부모님께서 외로움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일은 그 뒤에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으려 했었거든요. 뭐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겠지만 원래 급할 때면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거든요. 저도 친구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잡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님,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전 직장 동료들 모임하는데 같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아이가 크고 나면 재취업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직장 동료들이 현역에 있다 보니까 정보 얻을 것도 많고 해서 다녀오려고요. 아이 좀 봐주세요. 예, 너는 내가 아무 일도 없는 한량 백수인 줄 아니? 나도 다 일이 있는데 말이야. 나도 바빠서 시간 안 된다. 주말 저녁이라니. 그때가 제일로 다 바쁜 시간이라는 건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약속 많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친정에 가서 맡겨라. 제가 애 몇 시간만 봐달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바쁘다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주말 저녁이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는 게 영 수상하게 느껴졌죠.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혹시 어디서 뭐 나쁜 데 빠진 거 아닌가 싶어서 하루는 시어머니가 바쁘다고 거절을 하길래 냅다 시댁에 찾아갔어요. 물론 저도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렇게 행동하긴 했지만 우리 시어머니라면 단단히 사고를 쳐도 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네 집 앞에서 서서 배를 띵동띵동 하고 누르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더니만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냐? 여긴 왜 왔어? 내가 분명히 요즘 바쁘다고 말을 했는데 굳이 집까지 찾아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몰라서 그래? 아유, 내가 정말 얼른 집에 돌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수상한 건 문을 다 열어주지도 않고 정말 얼굴만 요만큼 딱 보이게 열어서는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축객령부터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집 앞까지 찾아왔으면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관 입구에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무슨 일이 있다 싶었죠. 눈치껏 슬슬 살피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보는데 아니 웬 남자 신발 하나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었죠. 어머님, 지금 집에서 뭐 하세요? 혹시 어디서 이상한 거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하도 의심이 가서 안 되겠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요. 어머님께 생긴 바쁜 일이 뭔지요. 저는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 이런 거에 빠진 줄 알고 문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 꽉 막고 있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놀래서 억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성큼성큼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옷을 잡고 말리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죠. 거실에 들어가니까 글쎄 아유 웬 남자 하나가 편안하게 잠옷바람으로 TV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 마냥 누워서 TV를 보는데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쪽은 누구신데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우리 어머님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어머님 저 사람 누구예요? 어머님 정말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라도 한 거예요? 종교는 무슨 종교? 내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겠니? 아유, 내가 때가 되면 다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미망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다. 내 남자친구다 이 말이야. 뭐라고 어머님?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어머님 남자친구라고요? 아니 무슨 한량 백수로 보이는 인간인데 저분이 어머님 남자친구? 아니 한량 백수라니.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해야겠어? 나도 뭐 사람 만나고 그럴 수 있지.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아이, 누가 뭐래요? 어머님이 남자친구 만드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사랑굿이라는 분은 맞냐 이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아무나라니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막 하니? 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무시를 해대는 거야? 무려 나랑 재혼할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지 배웠다 이 말이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재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내가 나중에 자리 다 마련해서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아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아니 저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물론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법이죠. 근데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갑자기 재혼이라고 말을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저랑 남편에게 미리 소개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고민하다가 결국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 남편에게도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해주었더니만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뜯어 말렸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량 백수 같다던데 뭐 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세요. 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냥 엄마 혼자 사니까 뭐라도 뜯어가려는 제비 아니냐고요.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재혼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야. 너네는 단체로 둘이 약이라도 먹었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그리 욕보일 수가 있어? 한량백수 제비?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여태까지 너네 뒷바라지하면서 산 줄 알아?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 없을까 봐? 됐다. 그냥 너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에 나타나지를 말아라. 아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볼 거야. 너네 뒤치다꺼리 안 하고 내 인생 내가 찾아 살 거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어. 엄마가 이상한 사람한테 꼬여서 허튼 짓이라도 할까 봐 그렇지. 내가 오죽하면 이런 걱정까지 해야겠어? 갑자기 재혼 타령을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 사람이랑 얼마나 만났는지도 모르는데 재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내가 무슨 어린애니?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고 사람 보는 눈도 확실하다. 앞으로 제사고 뭐고 안 지낼 거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거니까 반대할 거면 인연 끊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 양 그렇게 살자.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 세상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앞으로 너희들은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돈도 안 보내도 된다. 저 사람이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걱정하지 말어. 아우 부담스러워.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축객령 맞고 쫓겨나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 뒤로 한 1년 동안 연애한다고 재혼을 하겠다면서 저희 연락도 받지 않고 무시하기 바빴던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죽겠다고 울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세요? 지금 울고 계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서럽게 울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찾아갈게요. 어머님 죽겠다는 소리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엉엉 우는데 계속 죽겠다 죽어야지 이 말만 반복을 하길래 저는 얼른 택시를 타고서는 15분 걸리는 시댁을 찾아갔죠. 배를 몇 번이나 누르고 문을 두들기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만 글쎄 영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쪽은 누구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고요? 네, 그건 저희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여기서 왜 시어머니를 찾으시는지. 여기 저희가 이사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전 집주인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집에 왔더니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어디 있는 거냐고 하니까 주소 하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같이 찾아갔죠. 그러니까 정말 웬 반지하 새방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살고 계시던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고요?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던 거예요? 내가 정말 쪽에 발려서 이걸 어디다 말도 못하고 아이고 나 이제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 진짜 제비였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내가 내가 완전히 속았다. 완전히 속았어. 이 사기꾼 새끼. 나한테 현금 있는 거 다 뜯어간 것도 모자라서 나를 꼬여내서는 집까지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갔지 뭐야. 아유, 내가 미쳤지. 우리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집인데 내가 그 인간한테 속아서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아줬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이, 사업만 잘 풀리면 나랑 재혼하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자고 해서는 덜컥 지어줬더니만 이놈이 그 돈으로 또 다른 여자를 꼬셔서 만나고 있었을 줄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멍청해서 당했다. 내가 당해버렸어. 전형적으로 여자들한테 기생하면서 사는 죄비였고, 시어머니가 돈이 다 떨어지자마자 너 같은 거랑 돈도 없는데 왜 사냐면서 바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대출받은 돈이고 뭐고 꿀꺽하고 튀었으니까 돈 없는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팔아야만 했고요. 빚 갚느라 돈도 다 썼기 때문에 무일푼이 되어버린 거죠. 그동안 그 제비놈의 휴대폰 비용, 생활비 전부 시어머니가 대주고 있었다고 하대요. 시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튄 거죠. 뭐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렇게 뒤통수 세게 맞고서는 반지하러 오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쪽팔려서 저희 부부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남은 돈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게 되어버렸으니 자기 죽는다는 연락하게 된 거였어요. 저희 부부는 진짜 일을 어찌해야 하나 망연자실했죠. 일단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모시고 들어오는 건 무리였어요. 방이 2개짜리 집이었고 무척 좁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거실 소파에서 주무세요 할 수도 없고 아이도 있으니까 짐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원룸이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쯤 우리도 살짝 기대를 했던 부분이 우리 남동생이 결혼하고 미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 생활이 무척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올케가 임신을 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 보고 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었죠. 노후를 즐기고 있던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가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비자 발급만 남은 상태였거든요. 한 달쯤 지나고 비자는 나왔는데 집이 안 팔려서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한테 위임장 써주시고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집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어요. 시기가 딱 아다리가 물린 게 집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마철이 오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물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이 반지하니까 그냥 집이 침수가 되어버렸고 당장 시어머니가 오갈 곳이 없어진 거죠. 우리 집에 일단 모시고 왔는데 집도 작고 거실에서 주무셔야 하니까 염치 없는 우리 시어머니가 불평을 쏟아냈어요. 내가 정말 불편해 죽겠다. 아무리 반자보다 낫겠거니 싶어서 왔더니만 반자가 더 쾌적할 지경이야. 애 집은 널려있고 집은 좁아 죽겠고. 이래서 우리 남편 재산은 어떻게 지내겠니? 내가 몇 번이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남편 재산을 안 지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 같다. 답도 없었죠 뭐. 우리 집 거실엔 이미 아이 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나마 건진 세간살이도 쌓여 있었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겠다는 건지 남편이 아주 노발대발했어요. 재혼 타령할 때는 언제고 사기 맞아서 다 날리고 나니까 안 지내던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래요? 엄마, 이 집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냐고. 엄마가 잘못해서 사기당한 거지 그게 왜 제사를 안 지내서 생긴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런 놈도 안 꼬였었어. 제사를 안 드려서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같으니 무조건 드려야겠다. 어디 공간이라도 빌려서 드려야겠어. 결국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제사 드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어디 집이라도 빌려오라고 난리를 치지. 도무지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 미국으로 떠나신 우리 친정집에 SOS를 치게 되었죠. 시어머니 반지하 집도 물난리가 나서 갈 곳도 없고 제사도 드리자 하고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친정집에서 며칠만 지내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직 집이 안 팔렸으니까.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왔다 갔다 할 때도 집에 사람이 없으니 집 보여주기 힘들고 해서
시어머니를 며칠간 지내게 하고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문 열어주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모님도 알겠다고 사정을 양해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오래 지낼 건 아니고 지내시던 집 물 빠지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지내시게 할게요. 그래, 사돈도 걱정이 참 많으시겠다. 며칠 동안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나가시라고 그래. 집 팔리면 바로 연락 주고. 우리는 지금 미국 여행 다니면서 적응하고 있는데 아유 너무 좋다. 너희도 안정 좀 찾으면 미국으로 놀러 와. 나랑 네 아버지가 맛집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빠삭하게 알아둘 테니까. 네,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께도 집 보여드리라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여행 다니셔요. 감사합니다. 아, 엄마, 집 비밀번호는 시어머니께 알려드려도 괜찮겠죠? 짐 정리 다 하고 왔으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다. 편안하게 쓰시라고 해. 바깥 산책도 나가고 하시려면 당연히 집 출입 비밀번호는 알고 계셔야지. 친정 부모님과 이야기를 끝낸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말을 전달했죠. 어머님, 저희 친정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곧 팔려고 내놓긴 했거든요. 그 친정집에서 물난리 난 거 복구될 때까지만 며칠만 지내세요. 거기서 제사도 지내는 게 좋겠어요. 저희 친정에서 양해를 해주신 부분이니까 너무 어지럽히시면 안 돼요. 내가 애니? 그 정도 염치도 없게 내가 깨끗하게 며칠만 지내도록 하마.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면 문 열어주면 된다고 했지.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외출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 2주일쯤 지났다 간간히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하고 했는데 글쎄 부동산에서 집을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나 불경기인가 싶으면서도 그 동네 집이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 이상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사장님, 요즘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없어요? 집이 안 팔리는 건 그렇다 치고 집 구경도 안 온다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15층 맞으시죠? 아유, 그 집 안 판다고 내놓은 거 취소하셨잖아요. 저도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왜 바꾸신 거예요? 그 아파트에 집 사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네? 제가 취소를 했다고요? 아닌데요. 저는 그 집 빨리 팔고 싶은데 집 팔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집을 내놓은 걸 취소하겠어요? 다른 집이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거기 시어머니인가 누군가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면서 집 안 팔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이 와도 돌려보냈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그 집에 살고 계신 어머님께서 집 안 팔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 친정집에 남편이랑 같이 찾아갔더니만 분명 우리 부모님이 이사하시면서 빈 집으로 만들어 놓고 갔는데 글쎄 세간살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 며칠 지내시라 말을 하면서 외출도 하시고 할 테니 비밀번호 알려드렸었잖아요. 반지하에서 살다가 혼자 그 커다란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하니까 편안하고 좋았던 거죠 뭐.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둘 반지하에 있던 세간살이를 옮겨서 마치 저희 친정집을 본인 집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부동산에는 집 안 팔겠다고 혼자 몰래 가서 취소까지 해놓고요. 어머님, 이 짐들 다 뭐예요 이거? 아니 분명히 빈집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2부자리 사용할 거랑 간단하게 필요한 생필품은 챙겨드렸잖아요. 이 짐들이 대체? 내가 침수된 우리 집에서 건져올 거 건져왔다. 너네 집에 있는 내 기증품도 용달 잡을러서 옮기기로 했고 살다 보니까 역시 아파트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 아유 좋다. 이건 아니죠 어머님. 우리 부모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사정 생각해서 잠시 빌려드린 집인 거잖아요. 얘는 그럼 내가 반지하에 가서 살아? 내가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집 바꾸자. 어차피 미국 가서 안 오신다며. 이 집 안 팔리면 장땡 아니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그 말에 우리 남편은 사색이 되고 저는 이미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 정색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시애미가 그러면 그 침수된 적 있는 반자에서 살길 바라냐? 신부 못된 기집애.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이혼을 하라고요? 네, 아줌마. 그럼 저 이 인간 반품하고 혼자 살게요. 잘 됐네. 나 혼자 살고 싶었는데. 아이,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아주 시어미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너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너네 친정에서 가서 물어봐라. 당장 여기로 이사하라고 하지.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달려와서는 시어머니를 확 밀치더라고요. 남편의 눈이 이글이글한데 저까지 무서웠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이혼? 엄마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이혼을 하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시어머니는 뒤로 엉덩방아 찌우면서 넘어졌는데 남편 보고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미쳤냐고 하면서 너야말로 미쳤냐고 엄마를 밀쳐 이러는데 남편이 울분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동안 쌓아둔 게 많은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넘어진 시어머니는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화가 난 남편에게 쫄아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맨날 돈 없다고 내가 해달라는 거 한 번을 안 해주고 아버지 다쳐서 일 못 나갈 때도 돈 벌어오라고 잔소리만 하던 악독한 인간이 엄마 아니었어? 이제 와서 해준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왜 엄마 타령하면서 염치도 없이 구는 건데. 이 집이 장인어른 장모님 집인데 왜 엄마가 살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뭘 해준 게 없어. 여태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한 게 누군데.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 부모를 이리 공경할 줄 모르나? 내가 서러워서 살겠나. 며느리 너도 그렇다. 시어미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살고 있으면 먼저 집해드릴게요 해야지. 냉큼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와? 내가 이 꼴 보자고 우리 귀한 아들 결혼시킨 줄 알아. 귀한 아들은 무슨 귀한 아들이야. 맨날 회초리만 들었으면서.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서 합가하자고 하지 말자 한 사람은 나야. 엄마는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서 살아. 장인어른이 이 집 팔겠다고 했다고. 이 집 팔아서 우리 조금 떼어주신다고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했다고. 근데 엄마가 뭔데 이 집에서 사내 만에 난리를 쳐. 그리고 그 제비한테 꼬여서 돈 다 잃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염치도 없이 빌붙으려고 해. 당장 나가. 너는 니네 애미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나가라는 소리를 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그래, 잘못 키웠으니까 제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지질이 궁상 떠는 것도 싫고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싫어. 혼자서 꿰매 빠져 돈 다 잃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그 집 팔 거야. 팔고 나도 처남 따라 미국에서 자리 잡아버리는 수가 있어. 엄마가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말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억눌려서 살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한 푼 안 주고 시켜먹은 게 몇 개야. 내가 그동안 우리 마누라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도 죄송스러워서 그 제사를 엄마가 지내고 싶을 때만 지내는 게 제사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쪽팔려.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악을 쓰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 없이 꾹 참았던 남편인데 남편도 더 이상 이런 염치 없는 시어머니의 행태를 참을 수 없는 듯 했어요. 저는 팔짱 끼고 남편의 말이 끝나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시어머니를 향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 하니 저도 대우를 할 필요가 없겠어요. 아줌마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 아니면 곱게 나가세요. 어디 감히 우리 친정집을 본인 집인 것 마냥 그렇게 염치 없이 굴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저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을 나왔고 바로 그 길로 다른 부동산에 집 내놨습니다. 이전 부동산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집 안 내놓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했으니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을 찾아갔죠.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용달차 불러서 빼버렸고 침수로 인해서 벽지까지 전부 더러워진 반지하로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오갈 곳이 어디 있냐 한 번만 봐주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여기 너무 큼큼하고 곰팡이도 상당해서 폐병에 걸릴 것 같단 말이야. 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염치 없이 뻔뻔하게 굴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 집 거실 소파라도 지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남편도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외로운 외침을 무시했죠. 남처럼 살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집을 팔게 되면 저에게 반 떼주고 반은 동생 준다 했단 말이죠. 이 집 시세가 얼만데 반이면 몇 억인데 그걸로 시어머니 원룸이라도 번듯한 거 하나 얻어주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를 욕심부리다가 발로 찬 꼴이었죠. 자기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분수에 안 맞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그 뒤로 다행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서 집을 팔았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일절 한 푼 도움 없이 연락처도 싹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저랑 남편, 우리 아이는 미국에 가서 돈도 전달해 드리고 미국 구경도 하고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 생활 좋긴 좋더라고요. 남편도 혹했는지 미국에서 알아볼까 하던데 저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가끔 우리한테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데 남편은 일절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니만 지도 안 돕더라고요. 차단한 걸 귀신같이 알았는지 휴대폰 번호도 바꿔서 연락한 거 있죠? 뭐 하는 말로는 어디 건물 청소 일한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도 뭐 자기 돈 아까운 만큼 남의 돈 아까운 줄 알아야죠. 시어머니가 이러니까 자식들이 다 떠나나 봐요. 저희 남편 위로 연년생 신우가 한 명 있는데 그 신우는 제가 얼굴도 모르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잠수 탄 지 15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지겨우니까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니까 똑똑하게 먼저 끊어내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 시댁은 정말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도 본인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매몰찬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을 모조리 다 겪게 되면 질려서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정신 차리고 뻔뻔함을 싹 버리고 오면 또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전혀 같이 오순도순 지낼 마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랑 남편, 아이만 잘 챙기면서 지내려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안녕히 계세요.